안녕하세요. 사회정책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복지국가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오늘은 복지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복지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좀 복잡한가요? 이 복지국가 형성에 관한 이론을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주의적인 관점, 갈등론적 관점, 제도론적 관점, 그 다음에 복지 문화적 관점인데, 요건 이제 문화적 관점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 뭐 기능주의론, 갈등론, 제도론, 문화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인데, 요런 이론들을 복지국가 형성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은 크게 보면 산업화론, 근대화론, 신막스주의 기능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갈등론적 관점은 민주화론, 신막스주의 갈등론, 정당 권력 자원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도론적 관점은 관료 엘리트론, 국민국가 경쟁론, 복지문화적 관점은 문화적 접근과 종교적 연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을 가지고 복지국가 형성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의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이론, 또는 이제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도론적 관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복지문화적 관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복지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 각각을 보면 이제 세부 이론을 보면 10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복지국가 형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하나의 이론이 100%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사회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한 걸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여기 있는 10가지 이론들을 보시고, 이 나라는 좀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수 있겠다. 또 저 나라는 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론적인 자원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론들이 사실은 실제로 또 각 나라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을 가지고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이론들 여러 가지를 섞어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이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느냐, 뭐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쟁점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론적 자원이 있고, 그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그 형성에 관한 이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요 각각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뭐 이론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거나 지향하지 않거나,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형성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관점에서 형성이 돼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그 국가가 사회정책을 어느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국가론을 다루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다만 이제 복지국가론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국가의 정책적 행위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특히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정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정책 행위는 결국 복지국가를 어떻게 지향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향하는 복지국가가 역사적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발전해 왔느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세 번째는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볼 때 어떤 사회정책을 선호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역사적으로 복지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정책이 어떠한 사회정책이 실시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은 세 가지 정도의 하위 이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능주의적 관점은 사회가 발전하면 당연히 사회보장 체계가 구축된다. 그러니까 발전과 복지라고 하는 것,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어떤 자연적 과정이냐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학 이론에서 기능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분화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그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분화하는데 그 분화된 하나의 기능이 바로 사회보장 체계이고 그게 바로 복지국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죠? 사회가 발전한다. 발전하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발전을 하면 어느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당연하게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초점입니다. 자연적으로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분화된 한 시스템, 한 영역이 바로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첫 번째가 이제 산업화론입니다. 산업화론은 사회가 발전한다의 발전을 산업의 발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내용이 산업화 논리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설명을 하는 건데 복지국가는 뭐냐? 산업화라고 하는 발전의 결과가 복지국가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산업화라고 하는 발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회보장 체계라고 하는 게 산업화의 결과로 등장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업화가 안 된 국가는 대부분 복지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일정한 산업화 단계에 이른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산업화 단계에 이른 모든 사회는 복지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비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사회보장 체계 수준은 산업화 정도에 의존한다. 종속돼 있다. 산업화 정도가 높으면 복지국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고 산업화 정도가 낮으면 복지국가의 수준도 낮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적인 장점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선진국이고 복지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화가 돼서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산업이 발전해서 국가가 돈이 많아져야 사회정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정책의 대부분이 결국은 사회보장, 복지국가, 복지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건 일견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산업화의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여야 되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자, 그럼 선진국은 전부 다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냐? 그렇지 않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발전의 수준에서 보면 최정상급인데 복지 사회보장 체계나 사회 정책의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미국보다 산업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복지국가의 정도는 굉장히 낮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는 민간보험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스칸디나비아 이 북유럽 쪽이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높고 복지국가의 정도도 높고 유럽이 그 다음이고 미국은 그 한참 밑인데 그럼 유럽에 있는 일부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보다 산업 수준이 높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선진국 내에서 사회보장 체계가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가 산업화와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한다. 또는 후발 선진국, 자본주의 국가 내 선진국 중에서는 후발 선진국, 영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그 선발 선진국이고, 이 선진국 내에서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 게르만 국가들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화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 독일이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죠. 뒤늦게 이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다 식민지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선진국들이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물건을 팔 식민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를 강제로 뺏어 버린 거죠. 그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산업화가 훨씬 더 뒤처져 있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산업화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보장 체계가 훨씬 더 먼저, 비스마르크형 전에 얘기했죠. 비스마르크형의 이런 사회보험에 기초한 사회보장 체계, 사회정책이 훨씬 더 먼저 체계적이고 더 정밀하게 도입되었는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산업화의 논리라고 하는 게 부분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형성을 설명해 주는데, 산업화가 된다고 복지국가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근대화론인데, 근대화와 산업화는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같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대화가 뭐냐? 산업화다. 산업화가 뭐냐? 근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대화는 산업화라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사회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근대화. 자, 근대라고 하는 거는 뭐죠? 모던한 소사이어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모던한 소사이어티는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합리적인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셔널리티라고 하는. 자, 그럼 뭐죠? 산업이 합리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사회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것들 또한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근대화된 사회, 근대국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근대화로는 뭐냐면 근대화가 되니까 사회 보장에 대한 기능적인 필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합리화가 진전이 돼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복지나 사회보장, 사회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기능적으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민주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 정치적 근대화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회보장 체계라고 하는 게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고 전통적인 공동체에 의한 연대에서 산업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화적 정치적인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게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자,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를 묶어주기 위한 새로운 연대, 이제 그 뒤늦갱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집합의식이 필요한 거고, 새로운 집합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회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능적 분화의 과정에서 사회 보장체계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산업화론보다 훨씬 더 이제 발전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화가 됐어도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인 근대화의 정도가 높지 않으면 복지라고 하는 게,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또는 사회정책이 많이 실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대화론 같은 경우에는. 다만 여기도 근대화론 같은 경우에는 근대 사회라고 하는 합리성, 산업화와 문화적, 정치적 의식의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아닌 국가들, 이런 국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신막스주의 기능론인데, 이건 이제 막스주의라는 말이 붙었긴 하지만 설명 방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산업화론이나 근대화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사회정책을 펼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사회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기능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경제적 요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정치적 개입을 하는데, 이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의 필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 막스주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빈익빈 부익부, 경제의 양극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경제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계급의 양극화죠. 계급이 출현을 하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데, 문제는 뭐죠?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될수록 못 사는 사람의 숫자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불만을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 못 사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불만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요구들을 주장을 하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스주의에서 보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쉽게 얘기하면 일을 안 해버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 그 사회정책의 가장 핵심이 결국 뭐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일정한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소득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국가의 기능이 바로 복지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기능론적 관점이고, 갈등론적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하고는 반대인 거죠. 그게 뭐냐면, 갈등의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등은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 관계죠. 그래서 이해 집단과 정치적인 권력 관계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형성 및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다양한 집단이 이해관계가 상이한데, 그 이해관계가 결국은 갈등으로 이제 발전하고, 갈등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갈등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이 등장을 한 거고, 그 사회정책의 대부분을 복지국가가 담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주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면 근대화론의 관점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죠, 많은 개인들이. 그러면 개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주장이 사회정책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론에서는 정치적 선거권의 확장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선거권이 확대되면, 선거권이라고 하는 투표권이기 때문에, 자, 투표권을 획득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집단들이 대민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지국가의 확대로 이어졌다. 자,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지만,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 집단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뭘 주겠다, 뭘 만들어 주겠다, 돈을 주겠다, 뭘 다리를 놓아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정당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권력을 획득해야 되는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무언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뭘 줄 거냐? 복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복지를 주고 표를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지를 주는, 복지라고 하는 사회정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들에게 대부분은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의 형성을 이 비스마르크하고 비버리지 영국과 독일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선거권이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였다. 사회정책 서비스였다. 자, 그러면 선거권이 일부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당시에, 그리고 그나마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걸 토대로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의 정치 권력은 복지 서비스를 오히려 줄인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획득하는 현실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것도 설명이 안 된다. 즉 민주화가 된다고 해서 선거권, 투표권이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복지 서비스의 확장, 사회 정책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반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막스주의 갈등론은 신막스주의 기능론하고 비슷해요. 다만 이 갈등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롤레타리아나 아니면 이 못 사는 하층 계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불만이나 요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장기적인 이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부르주아 계급이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 이 하층 계급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도모해준다. 단 기능론하고 다른 거는 신막스주의 기능론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신막스주의 갈등론은 하층 계급의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혁명이나 폭동과 같은 갈등적 행위가 존재하면 그거에 대한 양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계급의 형성이나 계급에 의한 혁명,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이미 국가가 알아서 이 복지국가나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는 좀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나 권력자원론은 이 특정 정당,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이 정당 복지국가의 이념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집단, 이해 당사자, 조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복지국가 발전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당을 지향하는 이런 좌파 정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면 이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해서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정책과 복지국가가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유럽의 보수정당이 장기 집권했던 나라들에서도 복지국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거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론적 관점인데, 요거는 제도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라고 하는 게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 국가가 알아서 복지국가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관료 엘리트론이 있고 국민국가 경쟁론이 있는데, 두 가지 이 제도론적인 관점의 핵심은 국가가 실체가 있는 행위자이고 이 행위자가 어떤 상황에 반응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관료 엘리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커져가니까, 여기 이제 자율적 국가론 이렇게 돼 있죠. 자율적 국가는 뭐냐면 국가가 뽑아준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형성이 되면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는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임명해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인 국가론에서, 민주주의론에서는 뭐냐면 국가는
시민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 이제 이론에서는 자율적 국가로, 국가는 일단 만들어지면 독자적으로 행동해 버린다.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적 국가론에서는, 그럼 이 자율적 국가에서 결정하고 행위하는 핵심적인 주체가 누구냐? 관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가 알아서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그게 이제 복지국가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왜 관료들은 복지국가나 사회보장이나 사회정책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국가가 세금을 뜯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관료들이 무언가 자신들이 일을 한다,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 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프로그램, 사회정책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관료의 정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관료 중앙집중화 전문화라고 하는 이 전문화의 영역 중에 상당 부분이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예전에 야경국가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에서 관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운영하고, 그 군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최소한의 기능들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커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얻어들이는 세금이 많아지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그 세금 많이 걷어서 뭘 하고 있느냐? 맨날 전쟁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전문적 영역으로 삼게 되고, 그래서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제가 뭐죠? 국가가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핵심은 결국 관료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국가 경쟁론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예전에는 유럽이었지 독일, 프랑스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이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는 어떤 걸 제공한다,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거를 소위 말하는 사회정책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복지국가가 확대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문화적 관점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산업화의 수준이나 아니면 근대화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게 다 높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문화적으로 복지나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 공동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당연시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다. 그러면 산업화나 근대화의 수준이 높더라도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사회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산업화나 근대화의 수준이 낮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화적 공동체에서 뭔가 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이 높으면 복지제도를 통해서 없는 거지만 그거를 나눠서 무언가, 그리고 문제가 되는 대상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이 문화적 접근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4-2인 종교적 연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유럽이라는 국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기독교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고, 물론 이제 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건 뭐냐, 보수적인 집단 내에서 종교적인 신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못 사는 나라, 예를 들어서 남부 유럽이 상대적으로 북부 유럽에 비해서는 산업화나 근대화의 수준이 떨어졌지만 종교적인 연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사회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유럽에서도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종교적 연대가 없는 공통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집합의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회에서는 복지국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설명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를 기본적인 어떤 그 논리를 살펴봤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냐 아니냐를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사회정책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지국가의 형성에 관한 이론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가 어떤 관점에서 볼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